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바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1번 순위를 받으신 이애란 선생하고 그 다음에 엄마 방송으로 유명한 사실은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 연세가 60 넘은 우리 주옥순 여사는 3번이죠. 네. 두 분을 모셨는데 여자 전사입니다. 여성 전사인데 요새 선거운동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뭐 거의 선거운동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참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제가 이 나이를 먹도록 선거를 이렇게 치러본 건 처음이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란 대변인은 한 번 했잖아요, 옛날에. 2008년도에 비례대표 그 이건계 변호사님께서 실양 안보당으로 이제 자꾸 요청을 하셔서 그때도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하고 지금은 또 상당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게 지금 또 군소정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거대 정당에 못 가고 늘 군소정당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저희들을 응원하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식구들 짓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저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1번 이해란, 2번 김성규 전 국정원장, 3번 주옥순 여사, 4번이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5번 송혜정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이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영일 변호사,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7번이 현숙경 바른영어문학회 편집위원, 현 바른인권여성연합연구소, 권오형 한국 YMCA, 서울 YMCA 감사, 9번이 오현민 태아사랑운동연합 경북지부 대표, 10번 윤재성 4세대 바로 세우는 합동연합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여성으로서 1번, 3번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면은 표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이제 저야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은 뭐 저를 흔히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작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참 그 눈비를 맞으면서도 정말 가멸차게 저희들이 활동했는 그것에 아마 저에게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옥순 이제 후보입니다. 그죠? 후보께서 전번에 발대식 할 때 짤막하게 연설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아주 근사한 말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에서 근사하다고 이렇게 편들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승만을 통해서 건국을 하시고, 이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자유통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해란 후보는,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가지고 목숨 걸고 자유통일 하라고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보내주셨죠. 아주 짤막하면서도 메시지가 분명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죠. 엄청 제약이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를 또 주도하셨고, 또 집회를 주도하셨고, 이러신 상징성이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억중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억중 소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강화문 광장에 나갔던 모든 태극기 세력들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 억중 소신을 받아보고 있고 또 이 기독 자유통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렵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그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렇죠. 게 나와가지고 이게 한 당이 여러 득표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꼼수를 써가지고 그 비례당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시민당. 공식적으로 만든 게 2개고 또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꼼수를 아직까지 알아채지를 못해가지고 한 군데만 많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좀 빨리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 정당은 37개나 등록을 해서 엄청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인정이 된 그 군소 정당으로서 이 보수 진영의 정당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좀 투표를 해주셔야 보수 진영이 표를 많이 깎아먹지 않고 그 전열을 갖춰서 이 좌파 세력과 싸울 수 있다. 이 말씀 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에만 몰표를 줘야 된다 하는 게 계산이 안 맞고 지금 여권에서 하는 식으로 몇 개 정당에 분산해서 표를 주는 게 오히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조옥순 후보는 오늘 오전에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 기독교 단합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더라고요. 기자회견. 그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의 이 문재인 정권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제 기관이나 쉽게 말하자 우한 폐렴을 이거 빙자해서 기독교 예배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압이 다른 교회 대형 교회도 많은데 유달리 이 사랑제일교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와서 경찰이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와서 우리 예배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 탄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은 기독교 탄압 플러스 특별한 단체, 그리고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이것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탄압하는 걸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배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교회가 아니고 딱 한 교회. 사랑이죠. 사랑제일교회만 찍어서. 찍어서. 다른 쪽은 공고이죠. 다른 공고인데 이분은 행정명령이니까 이거 어기면은 벌금을 300만 원씩 물리겠다고. 개인에게 3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종교 탄압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종교 탄압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교를 이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일날 되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더 많이 모이고 또 이 종교를 어떤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예배 볼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방역 조치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까? 아직은 확진자는 전혀 여기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는 전부 이탈리아 같은 데는 특수한 경우지만은 공장까지 멈추게 하고 출입 금지까지 시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득표에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미국은 예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기본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은 되지만 강제로 탄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9만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여튼 기독교인 그 감염자는 1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포함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아니고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이비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의도가 나쁜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감염된 이 사람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뭐 중국에 갔다 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감염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배 때문에 감염된 건 아닌데 이렇게 예배를 싸잡아서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슨 슈퍼 전파자나 되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주 정치적 의도가 고약하게 나쁜 이런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지하철도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1시간 넘게 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면하는 이 거리가 교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짧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놔두면서 무슨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줄자를 들고 와서 재보고 뭐 그 교회 그 경찰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통치자들이 해왔던 수법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역시 지금은 정치 계절이니까 모든 것이 득표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은 중에는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몰아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정치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지 뭐 이 표를 계산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득표를 하려면 역시 개신교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100%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을 꼭 넣고 얘가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당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그 포항에 그렇죠. 고향이 포항이시죠? 포항에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 미래통합이 바뀌기 전에 예비 후보로 거기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일반 이 시민들은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없지 않겠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첫째로 뭐 이 기독교는 탄압받는 거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뭐 다른 종교가 탄압은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포항에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아주 쟁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하나 만들냐 못 만드느냐 만들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정광훈 목사의 구속 이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마음껏 이렇게 성공도 못하는 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그걸 보충합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조갑제 방송이나 다른 정규제 방송이나 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후보들이 다 또 훌륭하시니까 같이 다니면서 그럼 교회에 가서 지금 호소를 하기는 좀 어렵죠. 교회에서 안 모이니까.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비표라 그럽니까? 그거를 착용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특별히 뭐 중도층에 속하는 그 교인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2016년 선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독자의 통일당이 그 연역이 되게 깁니다. 한 20년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2010년도에는 기독자유당을 제가 투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무슨 정치를 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보다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이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지금, 2019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그 표면에 막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번에는 태극기 이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 기독자의 통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늘어서 기존의 확실한 지지층에서 더 보태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선거를 치르지만 오히려 이런 속에서 기독교적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인간으로서 할 일은 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옥순 후보님은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은 항상 여성의 시간이었죠. 여성의 시간 사회를 보셔가지고 아주 사회를 잘하시고 또 거기 등장하는 분들 중에 이번에 몇 분이 또 비례 후보로 발탁이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신도들 플러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왔던 사람들을 그 추억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때의 감동을 이번 표로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 여사님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 왔던 사람들이 기독자유 통일당을 찍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시고 이게 집회가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읽기도 잘해요. 그런 게 있죠.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또 하다가 또 식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말 그 에너지를 분출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면요. 그분들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달려나왔던 것은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그 애국심 그리고 나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달려나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중단됐다 그래도 지금 계속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갈급한 마음이 더 지지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태극기 집회를 제가 한 4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고 전화를 받아보면 우리는 요즘에 비록 강화문 광장은 못 가지만 정강훈 목사님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지해준다. 꼭 그 기독자의 통일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격려 메시지를 저만 많이 받나? 저는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봤죠. 조옥순 후보님은 지금 연세가 거의 70 앞두고 있죠. 53년생. 그러니까 67. 67이고 우리 이혜련 후보는 50대죠. 50대인데 그렇게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두 분은. 제가요? 역시 감사합니다. 싸우니까. 싸우면 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의 그 이념을 기독 자유통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기독교는 역시 인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기독교, 자유, 통일. 그런 점에서는 이름을 참 잘 지은 정당인데, 네. 특히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작년 11월에 왜 탈북 어민들 2사람이 완 걸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예. 살인을 했다 해가지고 네. 잡아가지고 강제로 부속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에 대해서 유엔이 조사를 했는데 어제 그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가 4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보고관도 있고, 뭐 네. 고문과 납치를 방지하는 네. 무슨 조약 담당 네. 보고관 이 4사람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네.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하고 김정은 정권에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네.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똑같은 인권 침해자로 규정이 된 거라. 저는 김정은보다 문재인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면요, 저희들이 북한에 알아보니까 예. 그 청년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손잡버려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고 하는 흉악범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강제 북송한 거는요,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 위반인데. 예.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은 너무 분노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아까 말씀하신 여기 자주 나오는 구호가 십자가와 태극기가 맞는다. 네. 십자가 태극기가 만나고 네. 뭐 악령과 대결할 때 성령의 힘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말이 뭐 귀에 쟁쟁한데 네. 그게 어느 누울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벌써 봄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주변에 보면은 그때의 기억을 아주 되살리면 기분이 좋다는 사람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정광훈 목사 또 아주 위트 있게 네, 노래도 부르면서 한양도 잘하시고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고 네, 이름을 네, 붙였는데 그분이 지금 말도 아닌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고 오늘 지금 이제 네. 병보석 신청이 어떻게 네. 되냐.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안 전에 진단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요. 네. 아니 진단서를 보니까 목 수술을 해가지고 새를 박아놔. 박았고 그 말고도 이분이 당뇨병도 있고 해가 당뇨가 심해요. 하여튼 7개 병상이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급사한다고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병보석 신청을 했습니까? 네. 오늘 재판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에 나올 거라고. 나옵니까? 네. 아니 결정이 난다고. 결정이 판결이 날 거라고. 우리 조옥순 후보님은 나이가 아마 우리 정광훈 목사와 비슷할 겁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어려요. 예. 그 가까이서 본 우리 정광훈 목사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거의 한 40년이 됐는데 예. 제가 가장 대한민국 존경받는 목사님 김진웅 목사님 그 옆에서 제가 20년을 이렇게 모셔봤고 또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작년 6월달에 이제 문재인 하야 7가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찾아가서 야 이거 이제 같은 동지를 만났다 이래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 본 정광훈 목사님은 이 언론에 왜곡된 그런가와는 전혀 다르다. 전혀 아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소탈하고 정말 꾸밈이었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좀 너무 좋겠습니다. 이래도 아니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이럴 정도로 너무나 감춰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이 저 감춰지지 않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저걸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문재인 하야 1200만 서명 운동을 엄마 부대 동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 선거 하나의 미지수인데요. 네. 서명분이 1000만 명 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1600만. 그럼 그 서명한 사람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찍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거운동은 안 합니까? 할수록 그거는 그렇진 않고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나중에 소명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활용하면 안 되죠. 안 되게 되죠. 않는 것으로 않는 걸로. 종교하고 안 됩니다. 공정선거 하시려고. 공정선거를. 공정선거 하시려고.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6월 8일에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하야하라 시국선언 하실 때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게 이 좌파 쪽에 서 있는 언론들이 막 비난을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무슨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욕하는 건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찾아보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호준, 주진우, 김영민,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인데, 정광훈 목사님을 엄청 지금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언어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 용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로 정광훈 목사님을 이게 좀 이상한 말 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목사가 여자 관계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모았다고 막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깨끗하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도자를 만났다. 올바른 투사를 만났다.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더욱더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게 됐고, 그래서 10월 3일부터 왜 철야 청와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엿새 동안 저도 철야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나오신 대부분의 철야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9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고 저는 탈북자로서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구나. 대한민국의 이 힘,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더 높이 들어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정광훈 목사처럼 용감한 사람은 처음 봤다. 맞습니다. 그러고 그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한다고 할 때 안 된다. 그냥 무슨 말씀하면 이제 좋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는 지금 공동 선거대책 아니요. 위원장입니까? 선거대책 본부장. 김순교 원장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공동 선거대책 위원장이죠.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김문수 지사가 돌아오셔가지고 힘이 되죠. 힘이 되죠.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지사님. 그분은 글도 잘 쓰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할 때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을 안 올립니까? 그게 잡히지가 않던데. 왜 그게 안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우리는 현직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재 의원이 아웃이 안 됐으면, 사퇴가 안 됐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군소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최근에 순번이 몇 배입니까? 19번. 19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기호일보에서 한 거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이 있는 정당보다 좀 지지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60대 이상은 아니고 60대 이하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독자유 통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기억일보가 인천, 수원 이런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는 1.9% 기독자유 통일당이 나왔고요. 수원 지역에서는 1.1%를 받았는데 친박 신당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우파 정당 중에서 세 당이 기독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이 세 당이 표를 좀 가를 가능성이 있죠.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3.3% 이상만 하게 되면 연동형에 따라서 또 다른 데 표를 가져올 수가 지금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근데 그 계산이 어렵죠. 몇 퍼센트를 받아야 몇 석 나오잖아요. 어디서 또 연동형을 가져오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 이야기는 300만 표 이상 자신 있다 이거죠? 500만 표까지도. 500만 표까지도. 300만 표 이상은 최저선으로 봐야 되고. 최저선이고. 그럼 의석수가 한 대여섯 석은 나오는데.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앞으로 2주 동안, 근데 이게, 정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에 대해서 기성 언론이 그동안에도 그랬고 상당히 냉담했죠. 그죠? 외면만. 그 다음에 정당을 만든 뒤에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고민 많죠?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가 있기는 하지만은 역시 선거에서는 이게 약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이외에는 이런 게 있죠. 뉴스를 만들어내야지. 뉴스를 만들어내면은 보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오늘 종교 탄압 그전 대회를 한 것도 뉴스를 만드는 건데 오늘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주로 기독교 언론에서 많이 와가지고요. 외제 언론은 우리나라 일반 언론들은 거의 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지금 언론들이 철저히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거죠. 공정을 떠드는 정부 하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거하고 정치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약을 운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선명하게 하는 게 운동인데, 정치는 역시 표를 얻기 위해서 뭐 굽혀야 땐 굽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두 분 다 운동 스타일로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 스타일로 선거운동. 정치를 한 게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운동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 지금 한국은 원칙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원칙이 사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자유통일 칼리지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만나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칙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작용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탈선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용은 필요하고 관용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요.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은 국민 스스로가 심판받는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국민이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선거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지금 제일 바쁠 때 이렇게 시간 잡아놓는 게 이게 좀 죄송한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유권자에게 제가 우리
어차피 제가 이제 여성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국가가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에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의 기존에 하던 정치인들보다는 뭔가 다르게 예, 국민들이 생활 정치로 저는 접근하고 싶다. 그리고 봉사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보여주겠다. 저는 이것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대변인은? 네. 저는 23년 전에 탈북한 탈북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참으로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드신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나만 탈북해서 우리 가족만 탈북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정치인이 돼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왕조 세습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안과 고통 속에서 언제든지 터질 줄 모르는 그 전쟁의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 위험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일에 반드시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14일 동안 열심히 뛰어서 뭐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니까 하여튼 4월 15일 밤 8시부터 개표하겠죠. 그때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폐 좌파를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선 투표까지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우리 조갑제 TV에서는 화제의 후보자 또는 화제의 정당을 초청을 해가지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신 두 분의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5번 송혜정 전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현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대표, 그 다음에 조금 순번이 낮네요. 그 다음에 13번 박은희 후보,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시고 지금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공동 대표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분 다 합격해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될 것 같습니까? 되어야 합니다. 예. 우선 우리 송혜정 후보님께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례 후보가 되셨는지 그 저간의 사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역사 교과서로 우리 조갑재 선생님과 만났는데 그때 인터뷰도 하면 네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저희 활동을 띄엄띄엄이 아니라 저희 아스팔트 활동은 거의 365일을 하거든요.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하게 되고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교육이에요.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다 교육과 만나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뿌리가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활동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그 낙태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이 개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마 저에게 상당히 높은 번호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치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생명 존중, 또 기독교 정신에도 낙태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추천이 된 것 같고, 저 또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저희가 그냥 매일 나와서 정말 온몸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낙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항상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그 근본적인 철학적인 기준은 태아가 생명이다 이거죠. 네네. 태아가 우리처럼 이미 태어난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이니까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예.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낙태죄를 얘기할 때 항상 여성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이렇게 대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거짓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에 너는 왜 자꾸 이렇게 정치까지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느냐면은 저는 한 가지예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과 싸우는 거거든요. 정치를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 낙태는 여성의 문제거든요. 여성의 문제인데 여성의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낙태라는 주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여성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여성을 불행을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여성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이 틀에서 낙태를 반대하시는 측도 태아 생명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고통, 낙태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고통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직 전문 상담사거든요. 낙태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을 상담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문제를 호소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낙태가 언제부터 낙태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낙태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도 낙태하기 원치 않습니다. 낙태는 여성에게 수치심과 죄의식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 낙태를 둘러싸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많이 활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초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했을 때 제가 제 시각이 태아 생명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 면에서 보는 그 시각이 오히려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박은희 후보님은 현직이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공동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단체입니까?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동성애 자들이 이제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일이 이제 생길까봐 너무나 걱정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처음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발전해 오면서 꼭 동성애 반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려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의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이 걱정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 우리나라 우파운동이 그동안에 반공 위주로 갔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하는 운동이 이게 우파운동의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된, 흡수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우파운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냥. 여기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리고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또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이 직하면 교과서 문제는 빠져 있는데, 교과서 문제를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제기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표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근간이 교육입니다. 그게 교과서고,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안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특히 우리 박근혜 쌤하고 저희하고는 이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서도 이게 이제 모든 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느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 교육에서 제일 시급한, 시간적으로 시급한 것은 이번 새 학기 때부터 가르치게 돼 있는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그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조작, 거짓말. 그리고 그런 표현도 쓰셨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물로 전락을 했다.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인데, 김정은이하고, 아직까지 평가도 안 된 남북회담, 그 사진이 대문짝하게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날 김원봉이를 한번 언급했더니, 8종 교과서에 대대적으로 김원봉이를 그냥 아주 여고생이 보면은 정말 이 비운의 사나이를 가슴에 품을 만큼. 김원봉이 잘생겼. 그 정도입니까? 김원봉이 잘생겼더라고요. 그죠? 아니, 8종 교사에 다 실렸어요.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누가 지령을 내린 것 같네? 다 나오고요. 김원봉이 못 알아볼까 봐서, 김원봉이만 따로 떼가지고, 이름표만 크게, 얘가 김원봉,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과서였죠? 비운의 사나이 김원봉.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역사를, 무슨 감성, 드라마도 아니고, 저희는 역사 교과서 볼 때마다 둘서 깔깔거리고 있거든요. 하도 기가 차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선생님 또, 영화? 영화에서도. 영화 가지고. 영화로 쓰여진 역사. 영화가. 암살? 암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는 이 영화. 한간에 택시 운전사는 아예 그냥 전면으로 그냥 표지 주제고. 지질, 1987,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한 영화를 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역사를 영화로 배우나, 그런 거. 우리 박은희 후보님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교과서를 방치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역사 교과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놔둔다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나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역사교과서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또 그 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교육 교과서를 좀 살펴봤는데, 요새 보건이라는 그 과목에 보건 과목이 있습니까? 그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성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어른들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을 교과서를. 막 낯이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봐 이렇게 포르노 잡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남자 여자 성기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지를 않나. 또 막 말하기도 그런데 삽입 그림을 그려놓고 또 엄마 아빠가 이불 덮고 옷 벗고 이불 덮고 누워있는 모습도 막 그려놓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엄마 아빠가 성관계에서 너네들이 태어난 거다.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보면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서 막 더럽다고 엄마 아빠 나한테 오지 마 막 이런 거는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 가르치는 나이가 가르치는 단계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동성애도 그런 폐해가 굉장히 많고, 또 요새 우리나라에 성전환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해가 성전환자 같은 경우 일반인보다 몇십 배의 그런 질병이 걸리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안 가르치고 인권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서 부모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그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런 심각한 것을 모르고 굉장히 많이 그런 걸 옹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운다는 건 아이들이 그걸 진리로 믿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성교육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 개인이 파괴가 되고 나라와 그 가정이 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교육 정책을, 교과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역사교육 못지않게 성교육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면 사실은 좌파 학부모들도 이 교육은 싫어합니다. 네, 정말 문란하게 성생활하는 게 인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너무나 중요한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지지를 받아내서 이거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전화도 많이 하고 뭐 전단지, 뭐 피켓 시위, 집회, 교육부까지 몇백 명이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저희 이 문제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 만나서. 근데 거기는 이거는 뭐 학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몇 년째 저희 학부모들이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 단체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정치를 통해서 예. 국회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네. 그래서 이런 뜻이죠.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보를 낸 정당에서 이 문제, 그러니까 낙태 반대라든지 이런 과도한 성교육 비판 이런 걸 이슈로 건 정당이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정당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아니, 없어요. 저희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잘 모르시고, 이거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정책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오죽했으면 저희가 나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하고, 기독교도 강하니까, 보수적인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좌우를 떠나서 이걸 아주 과감하게 선거운동에 좀 들고 나올 그런 전략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른 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저희들은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도 잘못된 있고 성교육, 잘못된 역사교육 폐기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이 저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서 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 거리에서의 활동을 정말 잘 하시던데 지금 좀 답답하시죠? 그런 광화문 집회가 있어야 선전 다가갈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운동을 어떤 방향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이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가 너무나 많이 좋은 자료를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저희들이 지금 뭐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로 하는데 자료는 많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 자기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이제 14일 동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자기 아는 많은 분들에게 뿌려주셔서 저희 당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열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은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우파 그런 통합 정당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는 저희들한테 좀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제 다 몰아주는 것보다는 저희한테도 조금 몇 석이라도 주셔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연합하지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뭐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파 보수 이 세력의 그런 가치를 저희가 정말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례표는 꼭 저희에게 19번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은 하루가 금쪽 같을 텐데 하루 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궁금한데요. 이제 선거운동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잘하는 게 저희는 현장 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현장 속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일단 뭐 저희 19번 기독자유 통일당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을 할 거예요. 예, 저희가 19번을 알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피켓 들든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도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SNS를 이용한다든지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찍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어쨌든 24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잠바라도 입고 밥을 먹어도 밖에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디를 갑니까? 저희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구가 없으니까 어디를 갑니까? 저기 전철역 같은 데서도 거기 선거운동 이제 그 각 지역 후보 선거운동 하는데 옆에 서서 저희 정당을 좀 알리는 활동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언론에 보도되는 건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려면은 특별한 기발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르쳐주십시오.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 가르쳐주면 선거 위반 될 것 같은데. 그럼 조용히.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과 정치의 차이. 근데 아직 정치를 한 건 아니고 정치를 이제 입문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진짜 힘껏 그 주제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낙태라는 걸 봤을 때 무조건 낙태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국회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 시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야 되고 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여성의 문제고 여성 문제가 훨씬 크게 들어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은 선명한 주제를 막 부르짖는 건데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안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죠.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운동은 그냥 막 주먹질을 해댄다 그러면 정치는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네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노력.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운동에서 정치로 성숙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은 운동의 논리가 있지만 또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은 계속 뭐 변절자라든지 뭐 기회주의자라든지 이런 데 욕을 하지만은 정치를 해보는 순간부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의견들이 현장에서 올라오는 걸 하니까 정말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데 운동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운동은 큰 입이면 정치는 큰 귀라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민들 중에 저희가 뭐 기독교만의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파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인 것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자유통일당 너무 고맙다, 지지한다, 뭐 힘내라 그런 응원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기 그 선대위 발대식 하는 걸 방송을 통해서 쭉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추어 같이 때묻지 않는 분들이 하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결국 선거는 이게 표로서 결정됩니다. 그죠? 표 결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집안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정치하는 데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시민활동만 하지 그냥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좀 뒤로 많이 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서류 내고 준비를 이렇게 했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그 시민단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시간 많이 함께 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챙겨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나라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봤을 때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 그거는 너무나 그냥 작은 일로 보이고 사실은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이에게 제가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좀 세심하게 많은 것들 해주지 못하는 거가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아서 엄마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엄마 아빠는 사실
조금 있으면 뭐 천국 갈 수 있고 예. 별로 그런 걱정이 안 되는데 너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정말 네가 사는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너가 좀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그걸 다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이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신 분들 숫자를 보면은 여성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는 한 60%는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또 교회 그러니까 이 여성표를 얻는 거, 이 정당은 어떻게 하면 여성표를 얻을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마침 그 학부모 입장 또는 학생 입장, 여성 입장에 서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여성이라는 그 관점이. 그래서 뭐 여성 거의 이제 엄마니까는 그런 엄마는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더 이렇게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그러셨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정책 그 교과서로 이제 본 것이 내 자식이 이런 나쁜 교육을 받는다는 거 부모들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어느 정도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그냥 안 보내고 홈스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교육을 시키는 대안학교를 막 찾느라고. 그렇죠. 정말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안 보내는 게 차라리 우리 아이 교육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실을 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학교에 그래서 요새 그 우한 폐렴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너무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그 나쁜 교과서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또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정말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교육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학교에 안 보내는 게 집에서 막 밥도 많이 해줘야 되고 막 자기 시간도 없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든지 정치가 선진화되면은 이 여성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거든요. 특히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는 뭐 장관, 이 국회의원 중에 여성 수가 반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여성 국회의원 수가 한 20%, 30% 되면 공산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 중에 공산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아주 그 숫자는 적지. 좌파 여성들 중에도 급진적.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한국 여성이 오히려 정치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역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뛰어나다는 느낌을 저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뛰어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남자 의원들은 또 남자 의원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자 의원들은 여자 의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여성은 항상 약자 입장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뭐 아이들을 설득한다든지 남편을 설득한다든지 해가지고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거든요. 저희들이 잘 나온 거네요. 아니 그리고 보통 또 저희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은 그 이슈가 가정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파의 이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슈를 갖고 동성애나 낙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도 처음엔 하나 이슈로 들어가 봤지만 이 낙태나 동성애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공산주의가 뿌리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제가 교과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악의 뿌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편향된 그 역사 교과서를 보고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이런 열매, 사실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 뭐 합법화 같은 거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열매만 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뿔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 어떤 네오마르크시즘이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왜 모든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공산주의로 귀결되는 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그거를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영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더 그 부분에 예민하고 이제 영적인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죠. 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인간이므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는데 공산주의는 개인을 무시해버리고 집단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되어버리고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뭐 유물론을 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도 미꾸라지 정도로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미꾸라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그 적폐 세력을 죽일 때도 그냥 미꾸라지 정도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만을 죽이는 거니까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타협할 수 없는 대치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동이 내일부터입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14일까지죠. 14일권 하는데 어떻게 자신합니까? 국회의원 될 자신이 있습니까? 나왔으니까 자신 있게 해야죠. 나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나왔으니까 우리들은 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대로 이제 끝까지 가야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의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할 정당 맞죠? 네, 맞습니다. 승리 나쁘다고 해가지고 해산할 정당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 선명한 보수 정당이 또 다른 데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큰 정당으로 키우는 하나의 연습 게임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많은 한국 정당사를 보면은 선거 결과가 나쁘면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두 분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우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한번 우리가 저희는 공약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했습니다. 공약에. 공약에 반했어요. 공약에 반했어요. 공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10개는 다 못 외우는데 이거를 일단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그다음에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을 하겠다. 생명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편한 교육을 바로 고쳐놓겠다. 그다음에 원자력도 있죠, 그죠? 탈원전 폐기하겠다. 탈원전 폐기하겠다. 이제 탈북민의 인권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통일 인재 육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군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전 아까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유공자들의 그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 입국, 그다음에 한미 동맹. 그거를 강조하는 4가지 큰 기둥을 우리가 정말 이게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그 공약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걸 다 지켜지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힘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설하실 때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러지 말고 남북한 8천만 국민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이고 한참 바쁘실 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